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5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정광훈 목사의 옥중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성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우리 이 변호사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변호사님은 1970년 69년생. 69년 네. 쉰 하나군요. 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시고 사법시험에 93년에 합격하셨네요. 네, 네. 예.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특히 독실한 이 기독교 신도시고 이 기독교와 관계된 목사님과 관계된 또는 교회와 관계된 사건을 많이 법률적으로 다루셨다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님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지금 구속된 정광훈 목사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정광훈 목사께서는 올해 2월 25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2월 29일에 광화문에서 3.1절 기념 대규모 시위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때 또 코로나가 발생하고 할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구속되셨다가 4월 총선 끝난 직후에 보석으로 나왔죠. 네, 4월 20일. 보석으로 나오셨다가 지난 8월 15일 이 광화문 집회와 관련돼서 보석이 취소되시고 해가지고 재수감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 사건과 관련돼서 기소가 되어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정광훈 목사를 변호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저도 그 오해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이 8.15 집회 과정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석이 취소되는 과정,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그런 부분이 이번에 경찰청 수사나 이 그렇죠. 과정에서 많이 해명돼가지고, 사실은 그 목사님에 대해서 8.15 이후에 한 2달 동안 한 몇십만 건 악의적인 보도가 나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기소가 10월 30일 날 됐습니다. 예. 그럼 보도가 당연히 브리핑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안 했습니다. 예. 그 안 한 이유가 사실은 처음에 내용하고 너무 다르니까 예. 얘기도 못하고 그냥 슬그머니 기자들이 지나가면서 물어본 거예요. 지난번 그 사건 지금 수사가 어떻게 돼가요? 했더니, 지난주에 저희가 그냥 기소 의견 송치했어요. 예. 이렇게 하는 예는 아마 이 사건이 처음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 정권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과 하나의 허상이 있는 거죠. 네네. 그 허상이 법률적으로 정리할 때는 완전히 다른 실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우선 이 허상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아니지. 이 정권 사람들 또 언론 상당수가 코로나 재확산의 책임자는 정광훈 목사고 사랑제일교회고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였다. 이렇게 딱 걸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님도 네. 살인자다. 네. 살인자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전제가 맞다면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전제가 다르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틀린 얘기. 오히려 그것을 예를 들면 저희가, 저도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 교회와 이 사건을 맡는 과정에서 저희가 코로나를 걸렸거든요. 코로나도 보통 걸린 게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산소포화도 90 이하인데 심각하다 그랬는데 저는 60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기도 사건도 한 4일 대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제가 했었고요. 산소, 당연하고요. 중환자실에. 아이고, 그래서 기도 삭감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인공폐로 안 되니까 인공폐를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화 과정을 잘 몰랐어요. 그냥 TV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 또 목사님이 보석이 취소되는 장면, 이런 것들 쭉 봤는데, 제가 이제 9월 초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제가 목사님을 이제 면회 갔더니 목사님도 걱정을 제가 위독하다는 걸 가지고, 하시면서, 저보고 광화문 사건, 광역수사대에서 하는 사건을 좀 전체적으로 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건을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게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뭘로 이슈가 됐냐면 126만 건의 기사를 126만 명에게 1386만 건의 문자를 발송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나쁘다. 그 문자는 무슨 내용으로? 네. 그러니까 광화문에 참석하라. 네, 이게 사랑제일교회가 보냈다고 하는데 이 보낸 단체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라고 해서 작년 8.15 10월 3일 이런 모든 집회 그리고 10년 전부터 애국운동했던 모든 집회를 주관했던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다르고요. 단체가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호원 목사가 보낸 것도 아니고 사랑제일교회도 보낸 거 아닙니다. 아닌데 단체가 다르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126만 명입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900명입니다. 900명. 900명에 대해서는 별도 집단 문자로 따로 관리가 돼서 그분들한테는 자가격리 통보가 됐고 자가격리 통보 안 하더라도 명단을 이미 다 줘가지고요. 사랑교회 교회 몇천 명, 그 이전, 그러니까 10년 성도들까지 전부 다 자가격리 통보하고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뭐냐?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로서 8.15 집회를 그 경복궁역 앞에 했던 단체입니다. 경복궁역에 신청을 했는데. 네. 그 단체거든요. 거부가 됐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이 단체가 자유연대와 이 두 단체가 경복궁역에 일주일 전에 집회를 했고요. 예비 집회를 했더니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때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다시 3,000명 집회를 또 신청했더니 경찰이 불허를 하려면 48시간 내에 불허를 했는데 불허를 안 했어요. 안 했군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찰도 어떻게 협조했냐면 무대 설치하는 무대 도면까지 상호간에 협의해가지고 무대를 이제 여기서 그 터널 쪽을 보는 게 아니라 무대를 저쪽으로 해서 광화문 쪽을 보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까지 다 협의했으니까 합법적인 집회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집회가 불법이라고 갑자기 하냐면 경찰청도 합법으로 했고 그런데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같이 나와서 방역을 이유로 13일 날 오후 3시 40분경에 갑자기 금지 명령을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3시까지는 3,000명 집회가 합법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단체는 이미 그냥 집회를 신고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위해서 모든 광고를 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대 시설을 예약을 했고 또 그 버스를 다 대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문자를 안 보내면 어디로 오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이 경복궁역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복궁역이 광화문 광장이라는 거 참 다 아세요. 그렇죠. 근데 거기 오니까 거기가 불법이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아면세점으로 가라고 한 문자일 뿐이에요. 그게 문자뿐이에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더구나 동아면세점은 일파만파에서 주최해가지고 그것은 허용이 된 합법 집회. 그렇죠. 14일 밤 10시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불허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게 1386만 건 중에요. 이 기존의 집회는 어디로 가라고 문자를 보내냐면 126만 명에 대해서 경복궁역이라 가라고 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적인 문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본인 말대로 불법이라고 하는 시점은 13일 날 오후 3시 이후에 불법이라 하는데 그 내용도 정광 목사님이 보낸 게 아니라 그 대국보는 단체가 옆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것이 방역 방해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사랑제일교회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분은 사랑제일교인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던 그런 광화문 광장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걸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정광 목사님이 명단을 허위 제출해서 은닉했다. 이게 지금 제일 핵심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의 명단. 그래서 저는 명단을 이번에 정광 사랑제일교회 부목사님과 장로를 영장을 청구하면서 제가 변론하면서 기각을 시켰는데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8월 10일 날 그 사랑제일교회가 중국의 우한시장처럼 코로나가 시작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13일부터 명단을 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명단 내역을 보니까 8월 2일부터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보낸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일찍 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수신자가 똑같이 성북구청이에요. 그래서 성북구청이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사랑제일교회의 그 그러니까 코로나 GHN 이태원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느 택시 기사가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아하. 그 택시 기사가 그럼 어떻게 감염된 거냐 했더니 이태원 게이바 거기서 방역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확산이 됐죠. 확산되다가 어디 가냐면 택시를 탔겠죠. 택시를 타다 보니까 이 사람의 동선을 찾아보니 카드 내역을 찾아보니까 어느 택시 기사가 걸린 거예요. 그걸 또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생활 동선을 다 조사해 보니까 7월 27일과 28일 사랑교회 야외에 방문했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 2일 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 인접한 500명 명단을 달라고 해서 그때 다 줬어요. 구청에 찾아온 거죠? 예, 구청에. 그러면 그때부터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무렵에는 어떤 조치를 했냐면 해수욕장 쿠폰을 주고 영화 쿠폰을 주면서 또 중국 우한의 그 방문객을 환영하면서 허용을 해준 그 시점이다 보니까 이걸 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비서실장님 표현을 하면 살인범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성북구청장이.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시. 이걸 안 해서 확산하게 한 그 책임을 서울시와 그 다음에 성북구청이 책임져야 돼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변호사님 논리는 그 택시 기사에 의해서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 택시 기사가 어떤 행위냐면 GH형이에요. 이 GH형이 바로 이태원 게이바의 코로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제일교회는 GH형이 사랑교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태원 게이바에서 하는데 방역을 실패를 했고 그 책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일반적으로 광화문 발, 사랑교회 발로 표현한다면 저는 택시 기사 발 또는 이태원 발, 이태원 발, 더 심하게 하면 성북구청 발, 서울시 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저는 그럼 8월 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때 구청이나 이 보건당국이 와서 사랑제일교회를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명단만 주고 괜찮다고 심지어 그 다음 8월 9일 주일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게 했고. 또 그 매주마다 사랑제일교회는 관리 감독 대상이었고 늘 그 구청이나 이쪽 와서 보건소에 늘 감독해요. 그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방역에 모범을 보이겠다. 그래 8월 10일 날 선제적으로 그 교회를 폐쇄한 것은 정부에 처음 있는 케이스예요. 8월 12일 선제적으로 먼저. 그리고 폐쇄 조치는 그 다음날 와가지고 구청에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자기들이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은 수십 명 단위로 생기기 시작한 게 13일이었죠. 12일, 13일. 12일, 13일. 요때는 어떻게 해서 확진자를, 밝혀냈죠? 하여튼 참석자 명단 중에 8월 2일 날 왔던 사람들 중에 동선을 또 검사를 하다 보니까 한 명 걸린 거죠. 이전 방식을 어떻게 하면 격리를 시키고 폐쇄를 했다면 사랑제일교회도 얘기를 안 할 거고 그게 이태원 게이바이 코로나라고 정보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대비하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과 서울시가 그걸 은폐를 한 거예요. 그럼 운전기사가 교회에 왔을 때 누구 만났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조사를 안 했네. 다 했죠. 해가지고 그 명단을 사랑제일교회가 500명 되는 명단을 주니까 성북청에 이미 다 줬죠.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사랑교회의 발이 아니고요. 택시기사 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원인도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도 그렇고 지금까지 언론을 하면서 한 번도 브리핑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제일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것처럼. 사랑제일, 앞을 잘라버리고. 잘라버리고. 지문지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명단을 은폐했다고 해서 누굴 은폐했다는 얘기인가를 봤더니 정광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아니, 정광훈 목사님, 우리가 방역의 목적으로 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줄 몰랐던가 봐요. 그래서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단이라는 건 교회 개척자가 그 다음 성도들을 나열한 게 명단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이름 안 넣지, 보통. 자기 이름 안 넣어요. 그래서 넣어달라 해서 그 사람을 바로 넣어줬어요. 넣어주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다 넣어줬다니까. 그래서 15일 전에
자가격리 통보까지 했잖아요. 예. 그럼 뭐야? 정광 목사님의 명단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알고 있는 명단이 누락됐다고 지금 난리친 거예요. 그리고 또 명단을 하게 된 경위도 이렇습니다. 교회를 폐쇄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과 부목사들이 전부 다 집에 다 격리돼 있는 거예요. 예. 못 나오게 그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명단을 찾으라고 하니 그 사무 직원이 있는 걸 과거에 있던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혼선이 벌어져가지고 다시 출석한 사람을 명단을 해라고 해가지고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까지 계속 보내줍니다. 그랬는데 이걸 숨겼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냈죠. 그렇다면 그렇게 보도가 나면 이 두 개 건, 문자 메시지와 명단이 영장이 청구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 경찰청은 어떻게 수사했냐면 대통령이 방역을 도전한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을 처단하라. 이랬고 국무총리 법무장관이 해가서 경찰청장이 특별 지휘를 해서 지휘본부를 만들어요. 그걸 얼마나 수사를 광범위하게 했어요. 압수수색하는 장면, 모든 장면이 다 나갔죠. 그런데 이 수사 결과 이게 싹 사라져 버려요. 이거에 대해서 기소를 하거나 영장을 청구도 안 하고 언급도 안 해요. 보도가 하나도 안 나가요. 제일 크게 보도를 해놓고 없어요. 없네. 그러고 나서 2달 지나고 나서 뭘 갖고 했냐면 갑자기 CCTV를 등장하는 거예요. 예. CCTV로 영장을 2번 청구해서 다 기각됐어요. 기각됐는데 그거는 법원에서 두 번의 판사 모두 이거는 CCTV가 역학조사 방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공문을 3번 보냅니다. 예. 사람들이 뭘 달라, 명단을 달라, 뭘 달라 할 때 CCTV 달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예. 없는데 CCTV 갖고 지금 안 되다 보니까 CCTV로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CCTV는 본질적인 이 사건하고도 쟁점이 상관이 없습니다. CCTV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이 말입니까? 아니, 공문으로 달라고 한 적이 없고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CCTV는 반대로 된다. 명단을 너무 많이 주니까 혼선이 일어나니까 참석자를 분류하게 되니까 이쪽에서 거꾸로 먼저 제공할까요? 예. 그랬더니 8월 9일 거 달라고 해서 그 추출을 하다가 이 장로님이, 사랑교 장로님이 이제 한쪽 눈이 실명됐고 그 일주일 전에 병원에 가고 이랬다 보니까 CCTV를 장비를 멀리서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추출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 이전에 녹화된 거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잘못 삭제된 거고요. 그리고 삭제되자마자 그 다음날 복원해서 주려고 하다가 이분이 자가격리되면서 한 2주간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본질적인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에서 환자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게 큰 사건으로 확대되는 게 8월 15일 집회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자, 8월 15일 집회에 우선 우리 정광훈 목사께서 이 동화면세점 앞에 참석을 해가지고 연설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파만파가 주최하는 네. 합법적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를 8.15 집회는 안 한다 하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정광훈 목사께서 하시는 게 나은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본인도 이 자리에 안 나오는 게 저들이 판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 변호사께서도 조금 제가 말렸다는 이야기가 제가 그 말린 겁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게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목사님한테 이제 의견이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보석 조건이라는 건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쪽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나는 무죄라고 해도 그래서 그 위험성이 좀 있으니까 목사님 그냥 대독을 했으면 좋겠다. 대독. 예. 그래서 제가 8월 15일 오후 3시에 이제 연설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2시 반에 목사님을 찾아봬요. 그래서 목사님 웬만하면 대독이나 다른 사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든지 이런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 보시면 알지만 현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트럭이 다 감쌌어요. 딱 폐쇄를 해놓고 의자를 놓고 경찰이 다 막고 있어가지고 이 연단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쪽 차벽 너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격리 분리돼 있으니까 요 합법적인 여기 가서 연설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 유튜브 보는 게 상관없어요. 그렇죠. 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럼 여기 와서 그렇게 분리돼 있다면 내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5분 10분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는 게 아니라 통보를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전달한 내용인데 그때는
구청에 가서 사인을 해달라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가 격리를 하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디로 할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할 것인지, 강화문 앞에 숙소에 할 것인지. 그때 확진 상태였죠. 그때는 확진인지 아닌지 잘 몰랐죠. 몰랐는 상태. 당연히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인을 하고 나서부터 장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사인을 하기 전이니까 좀 이따 사인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이 이미 교회에 있는데 일로 온 게 아니고요. 여기 와 계셨단 말이에요. 오셨으니까 그럼 내가 잠깐 하고 갈게라고 해서 무대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가서 사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성북구청장님이 뭐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냐면 정광 목사님이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방을 찾고 있다. 아하.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사인을 해갖고 격리 장소에서 사인하고 나 여기 격리한다라고 했는데 그 있는 사람은 확인도 안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것을 평화나무나 이런 데서 전 언론이 받아 써가지고 정광 목사님이 도주한 걸로. 그래서 방역을 위반하고 도주한 걸로 해서 일반 국민들을 선동했죠. 이 변호사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감염이 됐습니까? 저는 그 8월 15일 날 이제 거기 있는 그 분들 만났는데 제가 그 목사님 그 주변에 있는 그 대부분이 다 감염됐었어요. 저는 감염된 걸 몰랐고요. 그리고 저는 14일 날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생겼다는 걸 알고 저도 혼자 가서 먼저 검사를 해봤어요. 그때 음성이 14일 날 나왔어요. 음성? 15일 날 저는 음성 판정을 오전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괜찮구나 하고 이제 했는데 그날 이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때 감염돼갖고 증상이 역시 한 열흘 후에 발견되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제가 증상에서 된 거는 8월 말이에요. 8월 말에 증상이 이제 심각해져.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8월 15일 날 누가 증상이 나타났다. 이거는 8월 15일 날 감염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8월 2일 날 아까 이태원 코로나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고 또는 전국적으로 통계적으로 전국에 올라왔잖아요. 전국의 그 통계 비율과 이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그 검사를 해보니까 통계가 평균치 이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문에서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참석자들 전부 다 검사를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한 3%밖에 검사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국민 100% 하면요 다 엄청난 숫자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코로나에 걸렸던 분을 여기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선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코로나 증상과 어떻게 투병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보니까 국가지정병상에서 TV에 늘 나오는 그 뭐 이렇게 우주복 입고 막 들어가는 거기에 국가지정병상에 제가 들어갔는데 초기에는 그냥 뭐 그냥 열이 좀 나고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 안 했고 그냥 저는 그냥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있었는데 열이 좀 나고 좀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검사를 한 거예요. 이대목동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양성으로 얘기했더니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생활치유센터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활치유센터 들어갔어요. 근데 이틀 동안 뭐 밥을 주고 열만 재더라고요. 그런데 3일째쯤에 제가 아니 여기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냐. 그리고 제가 의사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해서 의사가 와서 제 산수포화를 처음 잰 거예요. 그때 60이 나온 거예요. 이 산수포가 이렇게 떨어지면 의식이 없고 기절해야 됩니다. 산소가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증상이 못 느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신기하다. 60대인데 왜 저보고 의식이 있냐고 그래서 저 멀쩡한데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증상이 독특한 게 제가 이게 폐가 그렇게 나빠진다는 걸 저희 의식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 심각하게 통증이 있다, 열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이게 조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너무 심각하니까 바로 들어가서 저 모든 걸 하면서 기도 사건을 해야 된다. 폐가 이제 지금 안 한다. 당신 지금 잠깐 의식이 있지만 좀 있으면 기절한다. 그래서 지금 사건을 그래서 소변줄 차고 금식하고 지금 4일간 그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물론 의식은 있었죠. 의식은 있었죠. 그러니까 열은 38도, 39도 뭐 그 정도 있었는데 열이 그렇게 나도 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못 했던 상황이에요. 폐가 그렇게 나빴어도 그렇게 나쁘다고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수치가 다 정상화됐군요. 네, 나오면서 이제 거기면서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통해서 이제 언론에 많이 알지만 렘데시비를 하고 이 약은 초기에 하는 건데 저는 지났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요.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너무 오바 반응하는 걸.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식사하고 링거 주사 맞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만에 회복돼서 퇴원이 된 겁니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 관계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될 게 8.15 집회에서 과연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되었느냐. 지금 모든 언론과 이 정권의 해설은 그 방향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까 전제가 사랑교에서 최초 시작돼갖고 했으면 되는데 사랑교에서 발생된 대다수 분들은 자가격리들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참석자들 1,000명 넘죠. 900명입니다. 900명입니다. 900명인데 전부 다 했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다 했고 명단도 13일 이미 다 줬어요. 13일부터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문자가 다 날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자가격리하고 검사도 받았고 또 이렇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광화문에 안 나왔죠. 광화문에 안 갔어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한두 분 정도는 왔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그분 사랑제일교인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아무 증상이 없고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때 온 사람들 있고요. 그리고 와서 대부분은 어디서 했냐면 정부에서 왔지만 이것이 지하철에서 감염된 거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택시기사도 자기가 감염된지 모르고 사랑제에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하철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도 모르고 감염됐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퍼지고 있잖아요. 그 확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왔고 그것을 사랑제일교회라고 이슈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직전까지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쿠폰을 나눠주고 하면서 부산 해수욕장도 가라, 그 영화관도 가라 이렇게 했고 중국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우한 쪽에 있는 사람 다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서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렇게 한 분들이 다 살인범이 아니겠어요? 자, 가장 큰 이 신화가 하나 만들어진 게 8.15 광화문 집회가 재확산의 원흉이다 하는 신화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통계를 쭉 보고 광화문에 참석했다가 돌아간 사람을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때 조사 비율이 나왔다고. 네. 나와도 전국 평균, 네.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전국 평균보다 그게 항상 낮았다고. 낮았어요. 예. 그러니까 특이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그 중국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올라왔고 그 사람들 다 조사를 하니까 그 평균치가 나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광화문에 있었다는 것만 해도 그것만 딱 이유를 들어가지고 확진자가 생기면 여기서 감염했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입증이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뭐 비행기를 탔을 수 있고 기차도 탈 수 있고 버스 어디서 걸렸는지를 모르죠. 그러면 전부 다 이쪽으로 넘겼는데도 네. 그 비율이 평균치 이하였으니까 이거는 완전한 만해산형인데 거기에 협조한 사람이 대통령부터 정권, 방역당국, 네. 특히 언론입니다. 네, 언론 보면 그 당시 보도 보면은 지방위에서 서울에 갔다 온 사람 몇 명을 조사했더니 몇 명이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해가지고 네. 막 매일 지방에도 나오고요. 그 결과 정광 목사님이 김정은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네. 우리 정광 목사를 원흉으로 만드는데 정권과 언론이 합작을 한 거예요. 네. 합작했고 지금도 광화문 집회하면 거기서 확진됐다는데 이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이 안 되고 부정되는 거지. 네, 부정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소송을 한다고 해서 49억을 청구를 했어요. 예. 그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했으면 먼저 재산부터 압류를 해요. 예. 근데 이게 압류할 논리적 근거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예. 소재기해놓고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가압류하려면 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서울시에 대해서 왜 압류 안 하냐, 압류할 거 아니냐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세월호 사건 때 그 유병원 그쪽에서 청해진 해운에다가 수천억 청구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를 그 다음 보도 안 하잖아요. 했다고만 얘기하죠, 수천억. 근데 소송 결과는 몇 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인과관계 없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걸 데미지를 주는 것처럼 하지만 인과관계를 입증을 못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교회, 그 청구가 되려면 사랑교회에 있었던 그분이 이미 확진 상태였다는 걸 첫째는 거기서 확진돼야 되고
또 이분이 그걸 알고 여기 가서 했다라고 입증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걸 법률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도 있지만은 사랑교회에서 그만한 환자가 나왔다면은 일단은 국가 방역 실패로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그죠? 그렇죠. 900명 피해자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가해자로 몰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가 막 뉴스하고 돌아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확진자가 3만 명이 더 생겼고, 그 중에 700명이 죽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네. 그런데도 아무도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욕을 한지, 모인 사람들 욕하는 건 없거든. 네. 환자를 누가 욕을 합니까? 그렇죠. 세상에. 네. 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환자에게 막 화를 내고 환자를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은 만에 사는, 중세 때, 패스트 걸렸을 때, 네. 한 마을을 딱 봉쇄를 해가지고 다 불태워 죽인다든지 하는 그때 심리라고요.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네. 가지고 있는 굉장한 위험한 집단 광기 같은 걸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8월 3일 날 명단 보낸 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GH형 코로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냐고요. 왜 그런 걸 보도를 안 하냐고요. 오히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사랑제일교 하면 사랑제일교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성북구청, 서울시 방역 실패하고 그때 이태원 코로나에 대해서 인권을 해갖고 명단도 조사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지금 확산으로 왔잖아요. 그 동성애자의 인권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 책임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원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8월 13일, 특히 14일부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고를 했거든요. 네. 그죠? 네. 내일 집회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이 애국 운동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건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해버렸단 말입니다. 네.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은 것 때문에 함정이 빠진 것 같은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저도 문재인 정권이 덮어서야 할 책임을 이쪽이 그냥 그쪽에서 전가시켜버린 거라.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저도 그래서 보석 조건에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차분히 또 해명을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제일교회 쪽에서 자료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 줬다라면,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언론 기자분들한테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주면, 줘야 되죠. 자료를 주지 않고 안 주니까, 그냥 그냥 오는 보도 자료만 받아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원 목사가 확진자가 돼가지고 격리대가 돼 놓으니까 좀. 그것도 그래서 제가 15일날, 저하고 내 두 가지 아쉬운 장면이에요. 제가 15일날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6일날 기자회견을 17일날 월요일날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저걸 미루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혹시 감염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봐가지고 제가 16일날부터 독촉을 했어요. 감염을 일단 검사부터 하시라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미루라고 했어요. 근데 월요일날 17일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오후 6시에 확진이 됐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타임만 조금 미뤄서 했더라면 이게 조금 해명하기가 더 용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보면 어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 데이터는 사실관계를 또 픽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다음 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가처분 신청을 할 때 행정법원에서 집회 두 곳을 허용한 근거가 야외에서 마스크 끼고 집회하면은 코로나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 네, 한 번도 없어요. 것도 하나의 근거였죠. 그렇죠. 이것도 야외에서 감염됐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네, 질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걸 낄 때, 그죠? 끼고 야외에 모였을 때 감염됐다는 증거를 한 번도 찾지를 못해요. 지금도 찾기 힘들 거예요. 지금도 못 찾을 거예요. 못 찾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감염된 사실은 인정된다라도 그 감염의 루트를 바로 여기서 감염됐냐 하는 걸 못 찾는 거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 집회에 갔다 온 사람일지라도 그렇죠. 이 사람이 지하철과 워낙 감염 동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집단적으로 모였지만은 그때 비가 많이 왔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태에서 과연 거기서 감염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역학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역학이
제가 참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대 목동에서 신생아 사망 4명이 사망했어요. 그걸 제가 무죄를 받아냈거든요. 그때 했던 게 싸움에 저희가 상대방이 누구냐? 바로 여기 질병관리본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사망 원인을 어떻게 했더니 그냥 엉터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무죄가 났거든요. 사망 사건도 그런데 하물며 여기 안에서 역학을 해서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역학 전문가들이 와서 증언을 했어요. 역학이라는 거는 한 60%밖에 안 된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다른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무 실효도 없어요. 그 이대목동은 실효가 있잖아요. 실효를 다 채취해갖고 하는데도 못 박혔는데 하물며 강화문에 갔다 왔다 그 말 몇 마디 가지고 감염 동선을 잡는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광훈 목사께서는 작년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쭉 집회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광화문 광장에 초유의 인파를 모으신 분이고 또 헌신적인 이 기독교 목회자이시고 한기총 회장이셨는데 지금 거기서 물러났죠. 한기총 회장. 네, 물러나셨는데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구속되는 과정에 보면은 작년 연말에 폭력 집회를 했다 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고, 네. 그 다음에 2월 25일, 2월 29일 큰 집회를 앞두고 2월 25일 구속이 된 것은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네, 네. 대중집회에서 황교안 대표 지지를 황교안 대표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속됐다가 이제 4월 중순에 20일에 총선 끝나고 나서 나오셨다가 이번에 다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재수감됐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지금 정호원 목사한테 걸려있는 이 죄목이 몇 개쯤 됩니까? 네. 지금 첫 번째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은 잘 아시다시피 후보와 정당이 특정된 후에 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2월 2일은 우리가 말하는 그 악법, 3대 악법.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투쟁하던 차에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하셨던 시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그냥 저런 분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지 선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유우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자유우파 정당은 민주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예,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뭐 이쪽을 헌법을 하고 지지하는 이 정당을 얘기하는 거 반대파로 주사파 정당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주사파 정당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 주사파를 지지하는 세력 또 자유한국당 내에 하는 세력 이런 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 말을 한 걸로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구속됐던 이유는 이 사건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다 조사를 안 받았어요. 다 진술 거부를 하고 출석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모두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구속영장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갔고 그때는 범죄 사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광훈 목사님 구속되는 게 처음 선임됐고요. 그래서 종로경찰서에서 모든 사건을 다 조사받지 않던 걸 다 조사를 받아서 대부분 무혐의로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기소된 사건은 아주 짧아요. 자유우파 정당, 황교안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하라는 이 말인데 이 재판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8월 30일 날 검사님한테 성명을 구했어요. 혹시 그 선거법하고 후보가 이게 언제 정리됐냐고. 3월 달입니다. 그렇죠. 올해 3월 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넉 달 전에 한 말이에요. 전에 있었던 걸 어떻게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기소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문재인 간첩 이 표현을 대통령을 표현한 것인지 개인으로 한 것인지 개인은 비난 수위가 높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거는 수위가 좀 높아도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부 단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성명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한테 성명을 구한 건 뭐냐?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을 종종을 한다고 했는지. 그 다음에 6.25 3대 전번 김원봉을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윤희상 묘지 한 적이 있는지, 이런 걸 증거를 내라 그랬어요. 그건 다 사실관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사실이 아니니까. 다 있는 거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평가는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인데,
이걸 이제 저희가 그 입증을 했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그 작년 6월 8일 시국선언을 할 때 했던 7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거든요. 한미동맹이 파괴됐다, 원전이 파괴됐다, 4대강, 그 다음에 소득주 성장, 그 다음에 주사파, 뭐 이런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내분을 저희가 증인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재호 장관이 나와서 원전과 4대강은 문재인 정부나 이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했던 일이었고 그 효과가 지금 이번에 홍수로 드러났다. 그 다음에 원전 문제는 감사원장님이 밝혔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미동맹 관련 부분은 지금 많이 주한미군 철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 관계는 또 열병식까지 했고, 그 다음에 주사파에 대해서는 이쪽 관련된 분이 다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재판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재판은 형식적 증거 제로하고 영상 트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신문을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6개월 했는데 그 지지난주에 추가 기소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똑같이 6월 전에 저희가 다 조사받았던 얘기예요. 그런데 기소를 안 했다가 막판에 기소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유일보를 만들어서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정광목사님 기사를 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무까지도 아니고 6까지로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해명이 좀 했다고 해서 기소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통일당이 만들자고 하는 그거에 대한 말을 했다는 거. 근데 이것도 얘기했으면 벌써 기소를 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사건이 공직선거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거고요. 수사 중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8.15 집회 관련해서 감염법 위반을 해서 광역수사도 했지만 수사 결과 장로에 대해서 2번의 영장에다 다 기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 자체가 심각하게 올라올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이 정권적 차원에서 공격하는 것에 비하면은 법리적으로 구성하려면은 안 되는 거죠. 제목이 어려운 거예요. 뭐 별것 아닌 거네. 쉽게 말하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별것 아닌 거. 인정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된다고 해서는 영장을 벌써 쳤죠. 아주 사소한 것이고.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무슨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화학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던가 누가 뭐 그런 험담을 한 것하고는 완전히 전혀 안 맞죠. 이미지가 다른. 그렇죠. 지금 법정 투쟁을 하고 계시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김경희 총재와 그 김수열 대표님이 하신 그 사건도 논리가 이런 거예요. 불법 집회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13일 날 오후 3시까지는 합법 집회였어요. 3,000명이. 그렇죠. 경찰청도 종로경찰서도 다 오케이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 한다 하더라도 불법이 된 게 언제예요? 13일 오후 3시 이후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2달 전부터 준비하냐고요. 불법을 예상하고 방역으로 할 거라고 예비를 하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사실 그 사건도 주범으로 만들었어요. 영장에는. 그런데 기소할 때 정광 목사님 또 뺐어요. 이름은 들어갔지만 아니 주범을 기소 안 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소를 아예 정광 목사님 기소 안 하고 그 김경재 총장과 2분만 했는데 그 제목도 뭐냐면 불법 집회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방역법 위반, 감염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엮었어요. 또 집회의 조건을 초과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아니 그거는 개별적으로 오는 거고, 그래서 설령 대법원에다 누가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또 허가 난 게 4.15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롯데백화점 앞에도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하고 합쳐지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까지 여기서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김경희 총재께서 하셨던 그 집회는 불허가 돼버려갖고 안 했어요. 그리고 김수열 대표님이 허가난 그 집회에 게스트로 참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자체는 심각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쪼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광훈 목사 하면은 애국 시민들이 작년 10월에 광화문에 모였던 분들께서는 참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분인데 어떻게 보면 10월의 전설인데 그걸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때 순수한 애국심으로 모였던.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참 만신창이가 된 경우입니다. 그죠? 한두 개도 아니고 막 여러 수십 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서 더구나 건강도 좋지 않으시는데 우선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전 목사가. 목사님이 이제 오히려
이제 병원에 그 병사동에 계시거든요. 예. 병사동에 계시니까 어디든지 보시면 국민의 반 이상은 정광 목사 지지파가 많아요. 우파. 교도관들이나 사모님들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 잘 해드리고 있어요. 편하게 예, 편하게 계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또 이제 그 변호인들 재판이 계속 수사가 되니까 변호인들 접견을 하면서 계속 책 집필을 하고 계시고. 요새도 싱글벙글 합니까? 사람 늘 그렇죠. 늘 항상 웃는 분이 항상 웃어요. 그 지금 오늘도 오전에도 뵀는데 예. 제가 목사님 피부색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우려하는 거 그거예요. 지금 이게 신경이 잘못해서 눌리면 목 여기 경추 신경이 눌리고 있잖아요. 경추 무슨 수술을 하셨지? 예, 1, 2, 3번 해갖고 핵심 신경이 나가는데 거기에 양쪽으로 이렇게 지지를 한 거. 이쪽 수술 잘못되니까 보강수술 하다 보니까 이게 목이 우리는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주무실 때도 보면 이게 잘못되면 이게 신경이 눌리게 되면 마비 증상이 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사님이 이거는 이제 교정을 계속 누군가 해야 되고 교정 재활 치료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판부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그걸 탄원하신 거예요. 내 병 자체라고도 재판을 한다고 해도 지금 목사님 보세요. 지난달 2달 살았죠. 이번에 2달 지났어요. 이걸 갖고 형을 얼마 주겠어요. 또 선고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자유발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논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무죄가 될 것 같고 또 벌금형도 있어요. 이게 실형 선고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형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애국운동이었고 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선고 이전에 했고 그 다음에 12월 초에 그 말 하자마자 또 한교안 대표를 비판을 바로 시작했어요. 선고 목적으로 하는 분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이제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또 대한민국도 있지만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시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그 세례, 성령의 그런 사역들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갖고 계십니다. 또 글도 많이 쓰시죠. 옥중에서 편지들 많이 쓰지. 목사님이 편지를 못 쓰시고 그래서 변호인들 통해서 조금 이렇게 구술을 합니까? 구술을 하시는 정도. 그래서 구술해서 뭐 정리한다든가 또 이제 사실 그 목사님이 연설이나 설교에서 이런 그 메모지나 그걸 안 가지고 가지. 안 갖고 다닙니다. 성경도 안 갖고 다니세요. 그러고 나서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그 제가 그걸 보고 제일 놀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사받는 건데 그냥 멘트를 하는데 쭉 추면 이게 글이 되는 거예요. 아, 글이 되죠. 예. 광화문에서 적석이 연설을 하는데 처음과 끝 한 20분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다 논리적 흐름이 있고 유머가 있고 대단한 대중 연설가입니다. 그죠? 그 순간순간 그것도 핵심적으로 캐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건국사나 이걸 쓰는데도 보통 쓰면 교수나 학자가 쓰면 논문식으로 써요. 이거는 이제 평에 감동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이 프레임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글을 쭉 경험하시고 느낀 걸 쭉 쓰시는데 또 감동적인 책이 나오겠더라고요.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라고 첩을 받아오면 이건 다시 이걸 고치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뭐 김구 이제 우리가 4대 그 오해 뭐 건국에 관련돼서 뭐 미군이 들어온 게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왔다는 그 오해. 그다음에 김구 그 해방 전에 김구와 해방 후에 김구. 그다음에 남로당이 1919년에 일어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민주당이 한민당인데 이 한민당이 그 민주당이 전신이잖아요. 한민당 한민당 그것도 다 이제 역사적으로 사료적으로 이미 다 체화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가 말하는 이승만론은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을 아예 이승만 광장으로 부르자고 해서 별명을 좋게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전도사지 이분이. 그리고 한국의 건국기념이기도 하고 국가 정체성과도 연관이 되는 반공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가 만난 그 지점에 계시는 분이 이 정광훈 목사인데 어쨌든 빨리 나와가지고 다시 이 애국 운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 속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판이 빨리 좀 진행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기소된 사건은 저희가 재판이 잘 돼서 목사님과 저희가 상의해서
앞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빨리 받으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자신이 있으니까. 예, 예. 그걸 받고 추가 기소된 거는 그런 불구속 상태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 이걸 하면 되겠다. 사실 제가 우려했던 거는 제가 우리가 뭐 경찰청에서 특별 하명한 수사 이게 좀 심각할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수사해 보니까 흐지부지예요. 언론 발표도 못할 정도의 사건이 돼버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왜 그렇게 흐지부지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자 메시지 발송한 문자 메시지 부분하고. 예, 문자 메시지 했던 단체가 제일 그다음에 주소록이잖아요. 주소록. 이 두 개가 이게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 그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끄트머리 한 게 CCTV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CCTV는 또 두 번 다 법원에 다 기각되어 버리니까 수사가 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많이 정리가 됐고 또 그 8.15 집회가 불법 집회라고 하는데 저도 멀리서부터 불법이 된 줄 알았더니 13일 오후부터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딱 몇 시간 차이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충분히 해명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계신데 어쨌든 목사님 이 사건은 조만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결심하거든요. 그 후에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분이 많으시니까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